안녕하십니까. LB충청 고등부 부원장 박형규입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될 텐데요. 저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입에 대한 얘기와 방학 시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조금 잠잠해지면 소규모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일부의 내용은 4월에 발표되었던 2023학년도 대입 전형안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2023학년도는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겠고, 2024학년도는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23학년도 위주가 되겠지만, 고1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거의 큰 변화가 없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할 내용들은 요즘 큰 하두죠. 학생 수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대입 정원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 그것을 입시 전형별로 나누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형의 이름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용이나 정원의 변화량이 꽤 크기 때문에 준비하는 방식이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2021학번 또는 2020학번들 때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도 2023에 비해서 뭐가 조금 변화한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학생부의 기재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이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갑자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이랑 최근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시간표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수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근거로 잡고 있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해였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 자체도 딱 1년만 되고 폐기되는 특이한 입시 제도를 경험했고, 학생 수도 이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지만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시 제도가 혼란스러웠긴 했었어도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편했던 그런 학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3인 2022학년은 21학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합니다. 최근 추세에 비해서 저 정도 인원수라면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2023학년 현재 고2들은 현재 고3들에 비해서 인원수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 변화들은 일반적인 흐름이고 2021학년도가 좀 특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입 모집 정원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조금씩 큰 의미 없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었는데, 현재 이제 고2 학생들 2023학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최근 2, 3년 동안에 충원하지 못했던 대입의 정원들을 채우는, 그게 이제 그냥 시기적으로 한번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률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수생이 유입된 인구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저 정도 인원수라면 줄어든 학생 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원을 봤을 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일단 21년도랑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 수도권 또는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이하의 대학으로 나누어 보면 그 내부적인 차이는 크게 나기 때문에 전형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시는 거에 먼저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과거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과거에는 이게 왜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정시와 수시가 양립할 수가, 그러니까 되게 같이 할 수가 공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수시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냐 하면 모호한 부분이 있죠. 종합적인 판단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었던 반면에, 지금은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일부는 정시로 늘어나게 되고 일부는 교과로 늘어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역시 과거에 있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의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 학생부 교과라고 한다면 지방대학 위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교과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고 조사를 안 했던 건 지방대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부 즉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도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의미가 있었지만 상위 대학 기준으로는 교과가 큰 의미가 없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22학년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23학년에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에 왔을 때는 교과의 일정 부분을 강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교과가 이제 상위권 대학의 전형에도 중요한 전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학종과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종과 정시는 색깔이 다르고 시간을 둘 다 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반면에 교과는 정시를 하면서 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종의 내신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뭐가 들어간다라고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등급이 굉장히 낮은 등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실제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교과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 위주로만 들어가고 이런 외부적인 평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성적, 그 숫자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변형 요소가 있는 게 과거의 교과, 지방대 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내신 커트가 높은 대학이 어디였냐라고 본다면 가장 좋은 대학이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최저가 없는 대학일수록 그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일수록 내신의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고 수능 최저가 있으면 내신의 커트라인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신을 그냥 잘하는 친구들, 학교 생활에 오르는 친구들이 수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졌던 반면에 지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를 제외하고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은 낮거나 없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게 수치적으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크게 이제 학교들 간의 뭐 이 내신상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결정 요소로 수능 최저를 학생부 종합보다는 조금 더 높게 걸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특정 지역군인 분당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서 내신이 좋은 학생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전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미 내신이 되게 안 좋은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근데 과거 기준보다 예전에는 교과가 뭐 1점대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훨씬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만 더 나은 내신으로서도 이게 과거보다 낫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최저가 높은 전형을 쓰게 되면 가능하니까 어머님들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정시와 교과를 병행, 물론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가장 확률이 높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올인을 하는 친구들, 뭐 여전히 그 과거의 전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2020년 이전의 대입을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학교들도 학교 특성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에 올인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정시 쪽으로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는 학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수시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과거보다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약간 과거의 데이터베이스가 약간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시가 더 도박성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학종이 조금 더 도박성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할 때 약간 이걸 학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그 생각을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시 올인은 뭐 이게 전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애들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되게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수시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게 수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시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친구들은 무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버리겠다는 얘기로 제기에는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으면 교과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 내신에 분명히 대입 합격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들 생각이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정시 올인은 조금 더 이후에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한다는 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 건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 내신 공부와 수학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도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그냥 놓는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와 논술을 병행하는 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준비된 게 없을 때 기타 제약 조건이 없는 논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논술 안 나오면 더 좋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전형이니까요.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 논술가 계속 적었지만 이게 일반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특정 목표 대학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상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대를 준비하는데 논술을 쓰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적절한 정원과 인원수가 배치되어 있고 MMI라고 하는 특정 스타일의 논술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에 따라서는 큰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권 대학교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에 없고 연대에 있고 그리고 고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권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그 번외로 지원하는 대학들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기타 연구중심대, 지스트, 디스트 등등이 있겠죠. 그런 대학에는 논술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의대 지원 또는 서성원 중경 외시급의 대학들을 지원할 때는 논술 좀 이따 이제 전형별 정원을 보시게 될 텐데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뭐 인서울 턱걸이 또는 수도권 대학을 멀리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스타일로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문과와 이과에서 좀 다르죠. 인문 논술, 문과 친구들이 보는 친구는 이런 과목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준비를 하는 거고 국어의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국어가 곧 논술 실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준비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전 과정이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목표군이 설정이 되어야 그 스타일마다의 논술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조금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모집 인원 변화를 보게 되면 사실 2022와 23년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속에서 21과 22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변화들을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전체 대학입니다. 전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늘어난 건 이제 이 늘어난 비율이 거의 다 수도권 상위 대학이다라고 하는 게 주목할 점이고요. 학생부 종합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늘었죠. 이거는 지방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 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도 이 불편하고 귀찮은 학생부 종합을 왜 지방대에서 늘렸을까라고 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이 상위권 대학이나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무한 시간이 투자가 되고 무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라면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불편한 걸 싫어서 지방대까지 오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을 충당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말 그대로 원서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대에서는 이제 인원 충원의 목적으로서 학생부 종합을 소폭 늘렸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서는 이렇게 늘어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논술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숫자. 그래서 계속 논술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고 2023년도에 정시 인원은 이제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완성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40%로. 이제 22년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 단계로 일부 대학들이 30% 정도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2023학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상위 16개 대학은 40%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종을 올린 지방대회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거의 다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정시 비율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렇게 나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위 16개 대학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비율들은
조금씩 그래도 아까 전국 단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6개 대학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표는 실어놓고 혹시 표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에서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걸 보기 좋게 이제 수도권 비용을 정리를 해놓았을 때 보게 되면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이 22년과 23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2년도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시가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수도권이란 걸 모아놔도 이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위 16개 대학. 뭐 지금 뭐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벌써부터 16개 대학 이하의 대학들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테니까 이쪽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보시게 되면 2022학년도에는 아직까지 40%를 맞추지 못한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이 대학들이 이제 2023년도에 정확하게 40%를 이제 넘기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수시라고 뭉뚱그려져 있지만 이 안에서도 소폭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이 거의 대부분이 됐던 인원에서 교과의 비율이 적게는 10% 정도, 많게는 20% 정도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율의 차이가 조금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16개 대학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쪽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대학들 보게 되면 정시 인원수, 수능 위제 표현들이 이렇게 인원들이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과의 인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10%에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20%.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전 교과 과정에서 입시 전형에서 고대가 거의 극단적으로 이제 학종에다가 많은 인원수를 투자하던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걸 다 정시로 돌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교과 쪽의 비율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고대는 이제 그 과거에 학추라고 하는 그 학교장 추천 전형 1, 2가 있었는데 그 전형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 교과의 사이에 있는 독특한 전형을 만들어서 꽤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익을 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역시 그 교과 전형, 요즘 추천 전형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랑 그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인원수는 24년도랑 큰 변화가 없습니다. 24년도의 주요 변화 내용은 뭐냐면 역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손대는데 그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부의 기재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23년에 비해서 큰 영향력이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소한 변화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비율 40% 확대는 23년에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원래 24년까지 완성을 시키라 그랬는데 23년이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종 유지를 이제 명확화시켰는데 학종을 유지를 시킬 겁니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원래 학종의 취지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총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대학에서 학생 선발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아주 복잡하고 다양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일단 세특과 행특은 2022년, 23년과 큰 차이 없이 500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늘어났다는 건 아닌데 다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에서도 세특과 행특으로 결정이 되는 그 양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반대 효과가 생겨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타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창체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하지 않기로 되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 게 반영은 하지 않는데 기입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적혀 있는데 반영을 안 할까는 약간 미지수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제 표면적으로는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시간을 굉장히 잡으면서 학업에 영향을 주었던 그 자율 동아리라든지 소논문 같은 게 역시 미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역시 기입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자소서랑 추천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 말 그대로 종합적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모함과 이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가 성적이 좋은 학생이가 뽑았다라고 하는 게 명확화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과연 학생부 종합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분당 쪽에 조금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출신 코드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기입하지 않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과거에도 진짜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말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그 학군이 좋은 지역에서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시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면
학교를 안 적게 된다 하더라도 티가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대로 효과가 좀 있거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편제가 다르죠, 아예. 그러면 이수하는 과목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뭐 자사고를 나왔거나 특목고를 나왔거나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학교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였었는데 여전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목표 자체가 이제 이거는 거의 전형화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읽어드린 건데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제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참 좋은 단어들이죠. 학생부 종합도 좋은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종합적 판단, 정성적 판단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반대의 양면의 칼인 거죠. 공정하다는 게 꼭 더 좋은 학생을 뽑았다는 얘기가 될 수는 없죠. 공정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이 친구가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나보다 좋은 대학을 받아들이기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성적 평가와 종합적 방향을 이제 개량적이고 정량적으로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혹시 동생이 있다면 조금 감안하시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1학년들이 벌써 관심을 가질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는 논술은 안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 논술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보다 아까 쪽에 있던 비율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논술이 필요한 대학들, 지방 의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논술이 있고 정원도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했던 거고요. 주로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일컫는 그 이제 상위권 대학들, 이 대학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10%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목표로 가질 때는 논술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급의 대학들을 가지거나 또는 그 외 대학들을 가질 때는 논술이 큰 의미가 없는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중경외시 밑에 대학들에 대해서도 논술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굳이 언급을 안 하냐면 제 생각으로는 그 대학들을 목표로 한다면 논술을 하니 그냥 공부를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논술도 학종처럼 완전히 학업과 관련이 아주 없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도 근데 어쨌든 이 논술로는 그 세 개 파트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전형이 논술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계속 변화가 있다 했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소폭의 인원수들의 차이가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들이 이제 논술로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원 변화가 있지만 총 인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논술은 정확한 목표군에 알맞지 않으면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3 때 목표군이 설정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군마다의 시험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합격 가능성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논술을 조금 빠르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저하고 이제 개별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신 논술 선발 규모 근데 다들 인원수가 큰 차이가 없는. 근데 보통 그 상위권대 10% 전후로 된다는 건 이제 아주 작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질문이 많아서 급격하게 이제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선택 과목은 뭐 다들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고민이 되시기 마련이죠. 뭐가 유리하냐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고 그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시행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고 나면 좀 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특정 문과 학생들한테 어떤 불리함이 생긴 것 이거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부터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문과가 문과끼리 대학을 가고 이과가 이과끼리 대학을 가게 되면 현재 뭐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과에서 애매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문과를 올 때 이 부분은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2학년 학생들이나 1학년 학생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제 하는 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신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자, 선택 과목은 수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이제 그 국어 세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필수고 기하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안하실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쓸 때 그래도 많은 수학 과목을 이수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 특밖에 들어가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중해서 쓰시고 그 성적 자체로는 뭐 절대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수학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2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많은 이수를 하시면서 그냥 학생부를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드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선택과 함께 선택 과목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3 친구들을 이렇게 현재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작을 선택했다고 합법과 작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언어와 매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 영역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수능 준비, 그러니까 수능 특강 위주로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신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합법과 작문 쪽이 이제 내신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정시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가 되죠. 국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제하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어느 대학이나 어느 과를 가려고 하면 이걸 택하라.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강제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이렇게 58교, 62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할 때는 선택이 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하고 뭐 인서울을 가는 대학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적분과 기하 중 수능으로 넘어오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는데 뭐가 더 유리하다는 부분은 제가 선택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 선생님으로서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선택 요소를 드리자면 일단 미적분 같은 경우 미적분을 먼저 다수가 선택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하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봐야 된다면 장점은 뭐냐? 일단 공통 과목인 수투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과목을 배우는 느낌이 없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과목을 배우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모든 학교에서 9등급제 필수 과목으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적 공부는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수가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하는 이제 만약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특수한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2등급을 쉽게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서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이제 대비에 관한 뉴스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그 의학, 치 그리고 간호 계열에서 지방 대학교에서 지역 이제 의무 선발 비율을 이제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제한 비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뭐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뭐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 연도를 다 합치게 되면 이 정도 이상의 비율들이 나왔던 대학들이 허다했었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이제 학교별로 보게 되면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원을 극단적으로 지역 인재에다가 이제 뭐 한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로 뭐 수도권에서 딱히 오지 않을 지역이거나 아니면 전공 자체가 뭐 그렇게 멀리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뽑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막 70%까지 늘린 학교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서 아직까지는 소폭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의대라는 것 자체가 워낙 최상위권이 가는 인원들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시기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기타적인 내용들도 좀 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하면 뒤에 시간표 쪽에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일단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방학 때 시간이 되는 대로 고2 학생들은 개별 면담을 좀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머리에 잡생각이 없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어디서 뭐라 그러더라라는 그 정보만으로 이제 애들이 마음을 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방학 특강이 좀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될 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는 가정하에 어머님들과 소규모의 간담회를 진행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끔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저희 이제 최강희 팀장님께서 방학 때 진행될 특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비충청고등부 팀장입니다.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고등부 실장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고등부 여름방학 특강 일정은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주로 진행됩니다. 여름방학이 좀 고등부가 짧아서 일단 주 4회 수업으로 구성됐고요. 한 번 수업할 때는 2시간 30분씩 총 12강으로 진행됩니다.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 모두 12강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 짓는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임은요.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두 번째 타임은 3시 3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30분 수업입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표는 학기 중 시간표와 동일하게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 시간으로 진행될 건데요. 고1은 고등수학 하, 고2는 수학 2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부분까지 끝까지 다 방학 동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끝나고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복귀를 할 건데 다음 주부터 이제 진도가 진행돼서 8월 셋째 주 혹은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면 8월 넷째 주 정도의 진도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월 넷째 주나 9월 첫째 주부터 학원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은 밤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추후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반에 맞춰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강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1은 정규 시간표는 현재 시간표와 똑같죠. 그래서 크로스되는 반들 시간만 한번 유념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1 특강 수원 기본 수업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교재가 다른데요. 센이랑 1등급 만들기 두 가지 교재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에 맞춰서 수업 목표나 난이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시간표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1등급 만들기가 1등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1등급을 만드는 문제집이어서 1등급 학생들이 푸는 문제가 아니고 쌤과 비슷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문제수가 쌤보다 조금 적으니까 혹시나 과제 양이 쌤이 조금 부담된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시간이 이제 허락하는 한도에서 1등급 만들기 수업으로 들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응용 수업은요.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집입니다. 근데 자이스토리가 이제 고3 자이스토리가 있고 고2 자이스토리가 있거든요. 고3 자이스토리 보시면요. 1등급 문제들이 조금 뒤쪽에 더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고2 자이스토리는 그 문제량이 조금 적고 앞쪽에 있는 기본 문제, 응용 문제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수는 조금 많지만 문제풀이 수업이고 개념 설명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원을 2번, 3번 정도 들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숙제 양만 조금 조절하면서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수트 응용은요. 고쟁이로 수업이 진행될 건데요. 스텝 2나 스텝 3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생고가 분당에 있는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 개학을 미리 하고 방학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학 동안 특강을 따로 구성하게 됐는데요. 월, 화, 목, 주 3회 한 번 수업 들어왔을 때 3시간씩 그래서 총 9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고쟁이 교재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기본 수업 처음 수강하는 친구들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앞타임, 그 다음에 주 5회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률도 마찬가지로 개념 정리하는 수업이고 주 2회 수업입니다. 그 다음 고2 시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시간표는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고2 특강은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 수원 수투까지 끝났기 때문에 수투는 정규반에 진행을 할 거고 남은 과목이 이제 미적분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적분이 기본 수업 3개, 응용 수업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 이 2개는 똑같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 수업은 서연에서 진행되고 주 5회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 수업은 미적분 이제 아이들이 공식 암기를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업 같은 건 공식을 암기하고 다음날 또 다음날까지 조금 기다려주면서 진행될 거고요, 수업이. 그 다음에 미적분 응용 수업은 아이들이 공식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시간보다 바로바로 조금 더 그 시간에 어려운 것들을 접근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석해주고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투 문제풀이 수업은 혹시나 이과 학생들 중에서 정규반 2번에서 수투를 하는데 자기는 추가적으로 수투 수업을 더 듣고 싶다 하는 학생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투 개념 정리는 정규반에서 하니까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투 문제풀이 수업의 대상은요, 거의 문과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과 학생들은 예를 들어 주 2회 수투 정규반을 하고 주 4회 미적분 수업을 들으면 사실 문제풀이 수업까지 듣는 건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욕심이 있고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싶으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나 만약에 다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수투 문제풀이보다는 고3을 준비해야 되니까 미적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확률 수업도요. 고3 때 확률을 시험을 보는 문과 학생들 대상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계 부분은 나중에 겨울방학 때 정리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여름방학이 짧기도 하고 해서 확률 부분에 대해서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이고요. 2시간 30분씩 똑같이 6회로 확률 부분이 끝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